새벽 6시 좁은 원룸 안, 나는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침대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접이식 매트리스를 개키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 아파트 숲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 아파트 숲을 바라봤다. 저중 두 채가 내 것이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열심히 불려 일궈낸 재산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 오늘따라 무릎이 더 쑤신다. 70이 넘으니 아침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된장, 계란 3개. 그게 전부다. 마트 전단지를 보면서 오늘 계란 할인하네 하고 중얼거렸다. 강남에 아파트 2채 있는 사람이 계란 한 판 사는데도 고민하는 것이 우습긴 하다.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아, 깨웠니? 미안해.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엄마가 주말에 밥 먹자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죠? 목소리가 다정했다. 항상 그랬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 아니야, 괜찮아.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콩떡 좀 사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토요일 저녁 아들의 집으로 갔다. 아들네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다. 30평형 거실에 새로 산 소파, 75인치 TV. 나는 낡은 운동화를 벗으면서 슬그머니 현관 구석에 놓았다. 며느리가 신고 있는 깨끗한 슬리퍼와 너무 대조됐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또 손에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내 손에서 과일 봉지를 받았다. 사과랑 배. 마트에서 한참을 고르고 골라서 산 것이다. 우리 준호 과일 좋아하잖아. 무겁게 다 들고 오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12살 손자가 내 품에 안겼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다. 우리 준호 학교 잘 다녀? 응. 할머니! 나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준호 진짜 똑똑하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슬쩍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렇게 자꾸 주시면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아이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도요, 어머님.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단호했다. 나는 지갑을 다시 넣었다. 저녁 식탁에 갈비찜이 올라왔다. 국과 각종 반찬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어머님 드세요. 응, 고맙다. 음식하느라 고생했다. 아들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항상 그랬다. 내 아들은 말이 별로 없다. 밥을 먹다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민수야, 며느리. 네, 어머님.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봉투를 열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3장이 나왔다. 아파트 2채. 지금 시세로 각각 15억, 16억. 총 31억이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게? 다 너희 거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건강할 때 정리하고 싶어서.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 마음이야. 너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 거지. 준호 대학 등록금도 있어야 하고 너희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등기 이전을 마친 지 2달이 지났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며느리한테 온 문자였다. 어머님 이번 주는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문자가 왔었다. 그 전주에도. 아파트를 넘기기 전에는 2주에 한 번은 꼭 먼저 밥을 먹자고 했었는데. 아, 바쁘겠지. 며느리도 직장 다니는데.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준호 학교 앞에 갔다. 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학교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 중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준호야.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준호가 나를 보더니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준호야, 할머니야. 준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 내가 좋아하잖아. 고마워. 준호의 표정이 어둡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 최고 하면서 좋아했을 텐데.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할머니 자주 만나지 말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몰라. 엄마가 그냥 그러래. 준호는 붕어빵을 받아들고는 후다닥 뛰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준호가 사라지는 걸 봤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다. 싱크대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세미를 든 채로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오늘 준호 학교 앞에 가셨다고요? 응, 붕어빵 사주려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애가 학원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 보면 집중을 못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 좀 사리셔야죠.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다. 어머님 이제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편하게 쉬라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로부터 1달이 지났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4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며느리와의 카톡 대화창. 내가 보낸 메시지만 가득했다. 준호는 잘 지내니? 날이 추운데 몸은 다들 건강하지? 답장은 간단했다. 네, 바빠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님, 반찬 떨어지셨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다. 무뚝뚝한 아들놈 때문에 누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어색했는데 이렇게 살갑게 나를 잘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어 참 감사하고 행복했다. 남들은 다 고부지간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라는데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매주 연락하고 찾아와서 나를 챙기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슈퍼에서 라면과 김치를 샀다. 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건너편에서 며느리가 보였다. 지혜야. 손을 흔들었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그런데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나를 못 본 척한 것이다. 분명 나를 봤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나를 피한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 컵을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물이 사방에 튀었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제일 윗칸에 낡은 박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기였을 때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민수.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는 민수. 결혼식 날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죽고 나서 나 혼자 민수를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손자 양육비. 모든 걸 내가 댔다. 그리고 아파트 2채. 내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다 줬다. 그런데 사진첩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니? 다음날 오후 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때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맞아. 시어머니 이제 손 떼셔서 진짜 속 편하다. 며느리였다. 다른 엄마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나를 못 봤다. 옆 테이블에 앉았다. 언니는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간섭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 친구가 물었다. 근데 재산은 어떻게 했어? 다 받았지. 강남 아파트 2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넘겨주셨어. 헐, 대박. 그럼 너희 완전 부자네? 그러니까. 이제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는 거지 뭐.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일어서야 했다. 도망쳐야 했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조용히 살라고. 쓸모없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내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줬더니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이다. 나는 가방 속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 남편 사진이 있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 여보.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걸까? 버스가 왔지만 나는 탈 수가 없었다. 다음 버스가 왔고 또 다음 버스가 왔다.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봤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문을 열었다. 옛 친구 정숙이가 서 있었다. 순애야, 정숙이는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너 왜 그래? 나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정숙이가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집이 왜 이렇게 답답해? 환기 좀 하자. 정숙이는 부엌으로 가더니 몇 개 없는 그릇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정숙이를 봤다. 정숙아, 응? 나 잘못한 것 같아. 정숙이가 설거지 하던 손을 멈췄다. 돌아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재산을 넘긴 것, 며느리가 달라진 것, 카페에서 들은 대화, 모든 것을. 정숙이는 한숨을 쉬었다. 순애야, 응? 나도 똑같았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숙이가 내 옆에 앉았다. 나도 5년 전에 아들한테 재산 다 증여했거든. 그때는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내 자식인데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6개월 뒤에 아들이 먼 데로 이사가고 연락도 안 하더라. 세상에, 나는 그때 정신을 차렸어. 법률 상담받고 재산 일부를 되찾았지. 아들이랑 지금은 연락 끊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순애야, 정숙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특히 돈 앞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늦기 전에. 정숙이는 일어서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야. 내가 상담 받은 곳. 한번 가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숙이가 떠나고 나는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다. 다음날 나는 준호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은 꼭 준호를 만나야 했다. 학원이 끝나고 준호가 나왔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할머니! 준호야.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래. 응, 알아. 근데 할머니가 준호 보고 싶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근데 근데 준호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나한테 보여줬다. 카톡 대화 캡처였다. 나는 화면을 봤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다. 여보, 어머니 요즘 자꾸 연락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냥 적당히 피해. 이제 재산도 다 받았는데 뭐. 근데 준호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대. 애한테 할머니 좀 만나지 말라고 해. 거리 두는 게 낫지. 알겠어. 근데 아파트 하나는 팔아서 준호 유학 자금 만들자. 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할머니,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엄마 아빠가 이상해. 나는 준호를 꼭 안았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준호가 보여준 카톡 화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핸드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밤 늦었는데.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다. 너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엄마 그게. 대답해. 엄마가 이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그냥 할 말이야. 엄마 지금 감정적이시니까. 감정적. 나는 소리쳤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했잖아. 엄마, 아들이 소리쳤다.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주셨다고요. 뭐?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엄마가 건강할 때 정리하고 싶다면서 주셨잖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나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아래 칸에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 있었다. 40년 전 남편이 죽기 전날 쓴 편지. 순애에게 나 만약에 먼저 가면 민수 잘 키워줘.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꼭 대학 보내고. 근데 순애야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약속해. 사랑하는 남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여보, 당신 말 들을 걸. 나도 내 인생 살 걸. 나는 아들에게만 매달렸다. 내 인생이고 뭐고 없었다. 오직 아들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정수기가 준 명함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40대 남자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어르신 앉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다. 재산을 넘긴 것, 아들과 며느리가 달라진 것, 요양원 얘기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르신 일단 증여 취소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증여 후 1년 이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 그럼 제가 아파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 채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해주세요. 제발. 저 혼자라도 살 수 있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아들이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좁잖아. 나는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나도 건너편에 앉았다. 엄마, 저번에 전화로 싸운 거 미안해요. 근데 엄마,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니? 아들이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다. 엄마, 여기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요양원 아니에요. 김민수. 엄마, 저희도 맞벌이라 엄마 제대로 못 모시잖아요. 여기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는 팸플릿을 봤다.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요양원 아니고 실버타운이에요. 거기 가시면 똑같은 거 아니니? 나는 소리쳤다.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거잖아.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위에서? 나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내 편하자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아들이 간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40년 전이 떠올랐다. 남편 장례식 날. 29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5살짜리 아들을 얻고 영정 앞에 섰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우리 민수 꼭 잘 키울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꼭 잘 키울게. 그날부터 4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생선 손질하고 야채 다듬고 식당에서 설거지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민수 학원비 벌려고. 민수 대학 들어갔을 때 기뻐서 울었다. 등록금 1,000만 원. 빚을 내서 마련했다. 민수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 집을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 나는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줬다. 손자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비, 육아용품비 전부 내가 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2채. 내 평생 재산을 다 줬다.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으로 가라고. 눈물이 났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다.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다음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70세 노인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등. 이게 나구나. 40년 동안 나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거울 볼 시간도 없었다. 오직 아들만 봤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들네 아파트. 나는 아들네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 있니? 네, 잠깐만요. 아들이 나왔다. 그 뒤에 준호도 보였다. 엄마, 왜 갑자기? 앉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물었다. 증여 취소 소송 서류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무슨? 민수야.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그리고 지혜. 나는 며느리를 봤다. 내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 들었어. 내가 쓸모없다고 했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밖에서 나를 못 본 척 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빠 죽고 나서 엄마 혼자 널 키웠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내가 대학 갈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손자 키울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까지. 엄마 평생 재산을 다 줬어. 너희가 잘 살라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왜 이제 와서? 내가 주기는 했지.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근데 그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니? 엄마를 버려도 된다는 뜻이야.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준호 교육비도 들고 저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실버타운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나는 웃었다. 너희를 위해서겠지. 괘씸한 것들. 아들이 눈을 피했다. 너희 덕분에 깨달았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엄마,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갔어. 변호사님이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돌려받을 수 있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이미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도 엄마가 되찾을 수 있대. 나는 일어섰다.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나 혼자 잘 살 거야.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아들이 물었다. 응. 이래야겠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가 울면서 따라왔다. 할머니, 가지 마. 준호야. 나는 쪼그려 앉아 준호를 안았다. 할머니는 준호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준호야, 나중에 크면 할머니 찾아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어쩌겠나. 돌이킬 수 없는 걸. 3개월 후 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겼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법원을 나오는데 아들이 서 있었다. 나는 아들을 봤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40년을 키운 아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게.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이 열렸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3개월 만에 되찾은 내 아파트. 내가 살 새 집이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실 부엌방. 모든 게 넓고 깨끗했다. 발코니 문을 열었다. 서울 전경이 보였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이게 내 집이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산다. 나는 백화점에 갔다. 침대 코너에서 새 침대를 골랐다. 손님, 이거 좋은 제품이에요. 허리에도 좋고요.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비싸다 하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거 주세요. 나는 웃었다. 40년 만에 나를 위해 돈을 쓴다. 침대뿐만이 아니었다. 고급 이불, 새 식탁, 예쁜 그릇들. 하나씩 골라 담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총 850만 원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새로 산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내가 좋아하는 채끝살, 싱싱한 샐러드, 와인 한 병. 나는 혼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잔을 들어 올렸다. 70년. 수고했어, 순애야.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순애야, 어때? 새 집은? 응,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다.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지. 제주도? 응,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야. 즐겨. 이제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나는 야경을 봤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아들 키우느라. 이제는 다르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다. 며느리가 허락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우리 준호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새 집 진짜 좋아?
응, 할머니 집은 정말 좋아. 다음에 놀러 올래? 응,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머니, 인생? 응.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준호가 웃었다. 할머니 멋있어.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 좋네요.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나도 건너편에 앉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엄마가 해주신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싶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예전처럼은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우리 그렇게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살자. 3개월 후 제주도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해변을 걸었다. 발밑으로 모래가 부드럽게 밝혔다. 정수기와 친구들이 앞에서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차갑고 시원했다. 이게 바다구나. 70년을 살면서 바다를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여보. 중얼거렸다. 나 이제 내 인생 살아. 늦었지만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기분이 좋았다. 6개월 후 나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자를 썼다. 자유. 수업이 끝나고 나는 문화센터 복도를 걸었다. 벽에 붙은 공고를 봤다. 노인 합창단 모집. 나는 잠깐 멈춰 섰다. 그리고 신청서를 한 장 뽑았다. 한번 해볼까? 그날 저녁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 웃었다. 밥을 먹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예전과는 달랐다. 표정이 밝았다. 옷도 새로 샀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염색했다. 나 많이 달라졌네. 일요일 오후 준호가 놀러 왔다. 거실에서 레고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집 만들었어. 우와, 우리 준호 정말 잘 만들었네.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봤다. 어머님 집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응.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여행도 다니세요? 응. 이번 달에 부산 갈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예전에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며칠 후 합창단 연습실. 자, 다 같이 아리랑 시작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나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가슴이 뭉클했다. 노래가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오늘이 처음이라. 아니에요. 정말 좋으세요. 나는 웃었다. 70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1년 후 나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2026년 1월 4일.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고 오후에는 정수기와 차를 마셨다. 준호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펜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핸드폰을 들고 사진첩을 열었다. 최근 사진들이 가득했다. 제주도 바다에서 웃는 내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합창단 공연 사진, 새집 거실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준호와 함께 찍은 셀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71세.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거울 속 나를 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순애야. 이제 좀 쉬어도 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40년 동안 나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아들만 봤다. 이제는 다르다. 나를 본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구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다. 잠도 정말 잘 잔다.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다.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좋다.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을 봤다. 정수기한테 온 문자였다. 순애야, 다음 주에 경주 가는데 같이 갈래? 친구들 5명이랑 가기로 했어.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갈게. 오랜만에 여행이네. 어느 날 저녁 친구들이 모였다. 여행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 정숙이, 영자, 명희, 순자.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순애야, 집 진짜 좋다. 그치? 혼자 살기 딱 좋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부모를 뭐로 아는지 모르겠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근데 순애는 잘했어. 재산 되찾은 거. 정숙이가 말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말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순 없잖아.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종종 손자랑은 만나. 밥 먹고. 근데 이제 서로의 인생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날 저녁. 나는 발코니에 서서 일몰을 봤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갔다. 아름다웠다. 여보 봐. 나 이제 내 인생 살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동시에 나는 웃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야.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1세에도 새로운 인생은 시작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김순애다. 그리고 김순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기대됐다.